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하루 동안? 혹시, 들어오신 분 중에 소리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는지. 예, 뭐, KNL, 아직 김용호 부장님이 방송을 좀 하고 계시지만, 8시가 돼서,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혹시 들어오신 분 중에 채창에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는지. 제가 오늘 제목을 오늘의 관전 포인트 이렇게 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제가 썼습니다. 수영님, 네, 소리는 잘 들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이 뭐 병원에서도 단식을 한다. 뭐 이렇게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쓴 대로 한동훈 장관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 앞으로 자범들도 이렇게 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이걸 그냥 인용을 해주면 그러면 자범들도 이제 이재명 따라서 그렇게 단식하다가 병원 들어가면 뭐 검사가 구속을 못 시키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단식으로 자해한다고 사법정지 그런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재명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이 이제 거의 하늘의 운이 닿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동안 가만 생각해 보면 승승장구하면서 올라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이재명의 히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뭐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력을 보니까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촌리에서 출생했다. 그러니까 완전 시골이죠. 예, 리. 면도 아니고 리. 예. 그 다음에 안동시에서 초등학교 졸업 후에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해서 소년공 생활을 했다. 이 소년공이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아지님 안녕하세요. 예, 누텔라도 안녕. 예, 누텔라 옆에서 잘 자고 있습니다. 이 소년공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땄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죠. 좀 미스테리다. 왜 정상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왜 검정고시로 중졸, 고졸 학력을 땄어야만 했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정고시를 했을 검정고시를 했으니까 대학 시험을 볼 자격이 있어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그때부터 이제 변호사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렇게 이제 인생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정치하고는 어떻게 그 연결이 돼서 이 정계 쪽으로 오게 되느냐? 정동영, 네,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공동대표를 했다. 이재명이. 그래서 이게 이재명의 그 정계의 끈입니다. 처음 시작을 정동영 쪽에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개딸들을 잘 움직이는 이유가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정동영 시대의 개딸들,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공동대표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재명이 이런 모임, 이런 단체들의 생리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성남시장도 되고, 그 다음에 성남시장을 두 번을 했어요. 19대, 20대 성남시장을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그 35대 경기도지사를 또 했고, 그 다음에 또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도 했고, 그리고 또 22년 6월에 보궐선거 송영길 지역구 보궐선거를 해서 또 21대 국회의원도 했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5차 대회에서 제6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시작은 검정고시잖아요. 검정고시에서 시작해갖고 그냥 승승장구로 계속 이렇게 쭉 꾸준히 오르막길만 온 것 같아요. 뭐 중간에 약간의 뭐 선거 나갔다 떨어진 경우도 있고 그랬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숙리님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은 그 어려웠던 중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검정고시로 학력을 땄다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중학교도 보고 고등학교도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다녔다는 거잖아. 이 정규 학교를.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갖고 중고등학교 때 어려운 시절부터 해서 그 이후로는 뭐 법대 들어갔고 서북고시 합격했고 변호사가 됐고 정동영 캠프에서 그 같이 일을 했고 뭐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 해갖고 또 뭐 성남시장을 두 번씩이나 하고 그 다음에 뭐 경기도지사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대통령 후보까지 되고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당대표가 되고 이런 거 보면 그 중고등학교 때가 뭐 가장 밑바닥이다 치면 계속 이렇게 상승 곡선을 하면서 올라온 케이스.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잘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이재명 씨의 그 운이 그냥 일반 세상 말로 하자면 이재명 씨의 운이 다 했다 이렇게
이재명 씨의 운이 이제 다한 것 같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핵심 이유는 뭐냐면 그 이재명 씨가 만약에 좌파, 그 민주당이 이제 좌파 정권이잖아요. 이 좌파 정권인 민주당에서 뭔가 큰 성공을 이루려고 했으면 그 좌파는요 특징이 뭐냐면 좌파의 족보가 있어야 돼요. 예, 이명희님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 좌파의 족보라는 게 뭐냐면 설사 내가 아무 좌파 운동을 안 했어도 돼. 만약에 내 아버지가 좌파의 핵심 인물이다. 그러면 이 좌파들은 그게 이렇게 그대로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승계가 돼. 마치 이렇게 뭐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가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가고 이렇게 세속이 쭉 되듯이 좌파 똑같습니다. 좌파가 이렇게 세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가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표적인 좌파 스피커였어요. 그래서 이 좌파들은 어, 스마트 한강님 예, 내일 복습할게요. 예, 예, 내일 한번 보세요. 예,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를 제가 왜 이재명이 운이 다했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문익환 목사가 대표적인 좌파 스피커였기 때문에 그 좌파 아이들은 학생 때도 이제 그런 운동권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문익환 목사의 글이나 논문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솔직히 그때는 그게 금서로 돼 있어요. 금지서적. 근데 그런 걸 구해갖고 그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지. 애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 학생 때. 그래서 제가 그걸 옆에서 직접 보고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국 좌파에서 문익환 목사의 위상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문성근이 뭐 좌파 활동을 하나도 안 했어도 그 좌파들은 특징이 이렇게 대물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뭐 이렇게 상속되듯이 아래로 계속 내려간다고. 그게 뭐 와이프건 딸이건 자식이건 간에. 그러니까 지금 문성근이 좌파 족보로 보면 꽤 그래도 높은 뭐 할아버지 뻘의 레벨에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 트위터를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트위터 계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 트위터에 보면 요즘도 문성근이 툭툭 한마디씩 해. 어, 그 한마디가 뭐냐면 다 이제 뭐 윤석열 정부 까는 얘기지 뭐. 그래서, 어, 김보통님, 예, 애고 늦었네. 예, 예, 예. 그런 거,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지. 그렇게 문성근이 한번 트위트를 하면 거기 팔로우들이 있고, 뭐 그런 게 전파되고,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그래서 이게 그 좌파들은 그 족보가 중요해요, 족보가. 그러니까 어느 계열의 좌파냐, 그리고 족보가 어느 레벨에 뭐 3대 할아버지냐, 4대 할아버지냐, 이 족보, 그다음에 또 누구 밑에서 학습을 받았느냐, 그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파 측은 뭐 그게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뭐 사업가건 장관이건 그런 포지션은 좌파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거 느꼈을 거예요.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 돌아가면서 그 비례대표를 그 하잖아요.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예, SYK님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그 족보에 있는 그 할아버지 그룹이 너 1년 하고 얘로 바꿔. 그러면
그게 그냥 법인 거야. 아니 왜 저는 1년밖에 못해요? 이런 게 아니야. 예. 그냥 좌파들은 이 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쉽게 해서 윗대가리가 딱딱딱 지시하면 그냥 아랫 사람들은 그냥 따르는, 예,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씨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예. 제가 뭐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제가 인간 연구에 좀 일가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씨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이재명 씨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던 그 경험치. 그리고 또 이재명 씨가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항상 조폭 연루설이 항상 이렇게 주변에, 이재명 씨 주변에, 예,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미 아마 심도 있게 다룬 내용입니다. 예, 이게 2018년 7월, 예, 7월 22일, 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했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성남의 조직폭력 집단 중에 국제 마피아파가 있는데 그거를 그알 쪽에서, 예, 줄여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알 쪽에서 취재하면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시장 시절에 이 조직을 비호해 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알에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성남시장이 된 사람이 은수미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예, 은수미. 아, 예. 예. 파더 승만리님, 오늘도 지각했습니다. 예. 그래도 초반부입니다. 지금 뭐, 한 18분밖에 안 지났어요. 예, 초반부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이재명 씨는 항상 이렇게 뭐 조폭 관련돼서 루머가 계속,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걸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나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15년에 파타야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김형진 씨가 4월에 검거가 됐는데 그해 4월에 28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였던 김형진의 행적을 추적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그런데 김형진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남시의 최대 조직폭력 집단인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이었다. 그리고 그 국제마피아파가 정치권과 연루가 돼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SBS에서. 치치님, 예, 저도 왔어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조폭 출신들이 운영하는 민간 단체는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폭들이 운영하는 단체가 그걸 성남시에서 돈을 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조폭 출신 기업가가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성남시의 정치인들이 조폭의 돈을 받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남국제마피아는 성남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이고 각종 이권개입과 집단폭행, 공갈협박, 성인 PC방 운영, 갈취 이런 것들에 숱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 정치인들과 접점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코마 트레이드라는 이준석 대표, 지금 국힘의 이준석하고 이름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코마 트레이드라는 그런 회사의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코마 트레이드가 중국의 샤오미의 국내 총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있는 거죠. 이거 샤오미 굉장히 큰 회사니까. 네. 그런데 이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말에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외환관리법 혐의로 구속이 됐고 또 이 이준석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성남수정경찰서 현직 팀장도 함께 구속이 됐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이재명 지사, 당시 경기도지사, 또 은수미 시장, 당시 성남시장, 그 다음에 코마트레이드 이준석의 관계가 이게 긴밀하다. 그런 겁니다. 그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은수미 시장, 성남시장이 시장 당선되기 전에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운전기사를 지원받았고 또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당시에 2015년 11월 코마트레이드의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장려상을 수여하고 본인 SNS에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님께 100만 성남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렇게 지금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이미 2018년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재명 대표는 좌파 쪽의 족보는 없어요. 네. 뭐 이 사람이 뭐 운동권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노동자들한 노동운동을 했다든가 어쨌든 이 좌파의 몇 가지 계보가 제가 왜 7가지 영역의 계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민노총 계열도 아니고 뭐 노동운동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농아를 해서 전교조 쪽 계보도 아니고 잠깐 이 좌파 계보는 없어요. 예? 그렇다고 무슨 무슨 종북 세력 해갖고 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이 좌파는 족보가 중요한데 일단 좌파 족보가 없어. 근데 이재명 씨가 갖고 있는 건 뭐냐? 이 조폭하고의 그런 어떤 연관성, 그런 루머, 그거는 계속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조폭과의 경험은 있는데 좌파 경험은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이재명 씨가 더 이상 못 버티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씨의 이제 운은 끝난 것 같다. 그 이유가 그겁니다. 여태까지의 그 힘은 에베네셀님 반갑습니다. 여태까지의 힘은 그렇게 어린 시절에 뭐 중고등학교를 못 나올 정도로 검정고시를 봐야 될 정도로 그 어려운 시절의 경험 그리고 또 시장이 된 다음에 이런 무슨 뭐 조폭하고 정말 그게 연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취재에 의하면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그 힘으로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재명 씨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돈은 모으는 재주는 아주 탁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했죠. 그 마지막 시대를 지배하는 네 개의 신에서 첫 번째 만몬, 두 번째 에로스, 섹스의 신, 또 세 번째 엔터테인먼트의 신 뮤즈, 그 다음에 전쟁의 신 마르스. 이 네 개의 신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왕중왕을 굳이 네 명 중에 가려라. 그러면 어디로 귀결이 된다고요? 돈으로 귀결이 된다. 돈 벌려고 엔터테인먼트하고 돈 벌려고 뭐 하고 돈 벌려고 전쟁하고 경쟁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제일 중요한 돈을 버는 능력과 재주는 탁월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대장동 사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그 구속영장 이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인데 지난번에 이제 대장동이 언급이 됐고 그 어제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백현동, 예? 그 대장동과 백현동 또 그다음에 뭐 정자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뭐 적게는 수천억 원, 뭐 많게는 뭐 수조 원까지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돈을 버는 능력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뭐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뭐 조폭하고의 그런 뭐 인간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자기의 계보의 그 사람들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능력은 아주 탁월했던 것 같아요. 네, 복숭아님 안녕하세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죠? 송영길. 사실 송영길이 아니었으면 그 이재명은 당대표가 못 됐고 또 대선 후보도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그 쉽게 해서 이재명계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 그 수하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었다. 이재명이.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이재명의 능력만 갖고 된 게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이 이미 확보해 놓은 그 엄청난 돈, 예? 그 수천억이라는 그 엄청난 돈, 최소한 따져서 그런 돈의 힘과 또 이재명 개인의 그런 경험과 능력,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 조화가 돼서 이재명이 지금까지 정말 승승장구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조폭하고 이 좌파하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명확하게 다른 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그 조폭도 의리를 굉장히 따지잖아요. 그런데 그 좌파는 의리보다는 그 족보를 따져, 족보. 계보가 중요해. 네가 어느 라인에 누구냐. 그 다음에 조폭들은 교육이라는 게 없잖아.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 조폭들은. 그냥 말하면 형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조폭들은 대부분 좀 머리는 좀 이렇게 아둔하잖아요. 지적 능력은 없잖아. 그런데 이 좌파들은 한 30년이라는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철저하게 좌파 세뇌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철저한 사상 교육으로 똘똘 뭉친 게 좌파인 거예요. 예? 여러분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로부터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유교를 겪으신 분이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북한에서 밀고 내려왔을 때 뭐 친구도 쏴주시고 어? 뭐 친척도 잡아가고 총살하고 뭐 부모 형제 이런 게 없다는 거야. 그냥 완장 딱 차면 그냥 공산당 완장 한번 차면 그냥 쏴. 그러니까 이 세뇌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네, 예나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굉장히 이렇게 뿌리가 깊고 롱런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좌파들은 그런 건 또 잘 알아들어갖고 이 사상교육으로 엄청 많이 시켜. 그러니까 농활 가면 낮에 좀 일하다가 뭐 해만 떨어지면 계속 사상교육이야. 우리 뭐 인민재판 하듯이 한 사람 나와갖고 막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거기서 반대하면 꼭 뭐 몰매 맞을 듯한 그런 분위기를 딱 조성해갖고 그렇게 뭐 엄청나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좌파에 이렇게 빠진 사람이 다시 우파로 온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90%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 DNA가 이미 다 학습이 돼 있어 갖고 아니 10년, 20년 그렇게 그냥 귀에 못이 박이도록 그 세뇌가 됐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휙각 해갖고 넘어오겠어요. 예,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천지개벽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좌파였다가, 골수좌파였다가, 나는 우파로 온다. 이런 거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좌파 교육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그 전교조 때 설명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조폭은 어떠냐 하면, 두목 한 사람한테 딱 의지를 하는 거야. 뭐 교육 이런 게 없고, 두목 한 사람이 어떤 강력한 리더십과 뭐 이런 뭐 좀 똑똑하고 사람도 부릴 줄 알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한 사람한테 의존하기 때문에 이 두목이 잘려나가면 그 조직은 그냥 우르르 무너져요. 근데 좌파는 그렇지 않아. 좌파는 이렇게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교육을 시켜갖고 족보와 체계가 있고 걔네들은 조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한 사람이 퇴출이 되더라도 무너지지 않아. 왜? 조직으로 움직이니까. 좌파는. 그래서 좌파가 쉽게 뿌리 뽑기가 힘든 거예요. 네. 누구 한두 사람 쳐냈다고 해갖고 좌파가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 걔네들은 조직으로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한 사람 뭐 잡혀갔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왜? 조직은 살아있어.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재명 씨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재명 씨는 그냥 좌파를 그냥 조폭 정도 수준의 조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좌파를 쥐고 흔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좌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찌어찌 똑똑해서 뭐 대장동, 백현동 이런 데서 엄청난 돈을 모았고 그 돈의 힘을 믿었는데 그 착각이 뭐냐면 좌파는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파는 족보와 시스템, 조직 체계로 움직인다는 거를 이재명 씨는 몰랐던 거예요. 그게 저는 이재명 씨의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좌파가 이렇게 몇 사람을 네 사람으로 이재명 씨가 뭐 송영길을 비롯해 갖고 뭐 이렇게 몇 사람을 갖다가 뭐 송영길, 고민정 뭐 이렇게 그 주변에 몇 사람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스피커들. 그리고 뭐 김어준도 또 뭐 이재명을 많이 대변하잖아요. 그렇게 몇 사람을 네 사람으로 만들면 내가 좌파를 쥐고 흔들 수 있다. 어, 이렇게 생각한 게 큰 패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씨는 어,
아마 본인이 대통령이 되리라고 거의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동아층님, 오늘 내용 진국입니다. 예, 제가 좌파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좌파보다 좌파는 훨씬 세고 강합니다. 예, 좌파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무슨 뭐 연예인 몇 명 나와갖고 얘기한 걸 좌파라고 쉽게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 친구들은 그냥 학고 좌파. 우리 왜 학고 유튜버라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걔네들은 그냥 학고 좌파예요. 예, 그냥 돈 때문에, 어, 이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벌려고. 근데 이제 진짜 좌파들은 그 이념, 좌파의 이념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연구를 아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자기가 대선에 나가면 정말 대통령이 되리라고 거의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선 나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장동 백현동에서 엄청난 수천억이라는 현금을 일단 확보를 했어요. 네, 받았을 많이 넘넘 재밌어요. 쉬운 말로 설명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이 제일 반갑다고 그랬죠. 예.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가능하면 좀 쉽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잘 알아듣겠다, 뭐 쉽다 이러면 제일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이재명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미 시장 시절에 내가 시장으로 끝나진 않겠다. 아, 이제 대통령까지 바라본 거죠, 이미.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동, 백현동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미니멈으로 따져도 수천억을 현금으로 확보했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있긴 아까우신 분들. 어, 그래도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는 해야 되니까 딴 데는 못 가고 유튜브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스케줄링을 짰다. 예. 그래서 현금을 이리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현금 플러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왜 부정선거 의혹들을 많이 제기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잖아요. 부재자 투표함만 열면 그냥 압도적으로 한 9대1 정도로 좌파표가 막 쏟아져. 부재자 투표함에서만. 예? 그게 어떻게 말이나 돼. 부재자 투표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냥 같은 동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시간이 없거나 뭐 해외에 있거나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미리 투표한다. 이거잖아요. 예? 당일날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통계로 따져볼 때도 만약에 당일 투표에서 5대5로 나왔다. 이 좌파와 우표표가 5대5로. 그러면 부재자 투표에서도 5대5로 나와야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현장 투표에서는 오히려 6대4로 우파표가 더 많았는데 부재자 투표에서는 거꾸로 9대1이야. 9대1로 좌표가 막 몰표가 쏟아져.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의혹이죠. 왜,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으니까, 이거 혹시 부정선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을, 그러니까 돈이 있고, 수천억이라는 돈을, 총알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그런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약간, 그, 쉽게 얘기하면, 부정선거 의혹,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또 뭐가 있었어요? 최근에 밝혀진 대로 김만배 게이트가 있었잖아요. 3일 전에, 투표 3일 전에 정말 확인할 수도 없는 사실 윤석열이 커피 타주고 보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고 또 이재명이 그 전에 그거 할 때 뭐 커피 타주셨다면서요? 이렇게. 예.
그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이재명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수년간 준비를 한 거예요. 네.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돈 모으는 거, 대장동, 백현동 돈 모으는 거, 그 다음에 그 약간 뭐 부정 선거 시스템, 그걸 만졌을 수도 있죠. 왜 의혹이니까. 예. 그 다음에 이재명하고 김만배는 정말 완전히 그냥 한 몸이잖아, 한 몸. 예. 그러니까 김만배가 또 그런 이재명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뭐 이거는 초등학생이 생각을 해도 뭐 그거는 뭐 충분한 아주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김만배가 뭐가 아쉬워서 그 짓을 하겠어? 예? 자기 그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는데. 그래서 그 김만배의 그 게이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뉴스타파 김건희 여사 끈질기게 물어줬죠. 녹취록 그 폭로하면서. 그다음에 김어준. 제가 모든 좌파 스피커들이 똘똘 뭉쳐갖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했었습니다. 그 우리 선거 시절에. 저는 이게 뭐 이재명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은 좌파의 족보에 없다고 뭐 운동권에 속한 것도 아니고 뭐 노동운동 쪽으로 뭐 민노총 쪽 계열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정교조 계열도 아니고 이 족보가 없다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면 그 힘이 이 좌파를 똘똘똘 뭉치게 한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거는 저는 돈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예? 가장 강력한 왕 중의 왕 만몬신 예? 그걸 알고 이재명은 수천억을 준비한 거야 현금으로.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그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예? 정말 이번에 그 하나님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서 보호를 해준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민주당 경선할 때 누구하고 누구 경선했죠?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경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낙연이 막판에 이렇게 딱 뒤집었어. 뒤집어 갖고 결선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누가 나섰어요? 송영길. 송영길은 이미 이재명이 뭐 돈으로든 뭐로든 자기 편으로 이렇게 자기 수하에 이렇게 품은 사람이야 송영길. 그 다음 행보도 보면 아시잖아요. 자기 지역구도 물려주고 뭐 여러 가지 한 거.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송영길이 판단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송영길은 이재명이 똑똑하고 돈도 많이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스피커들이 이렇게 이재명을 다 밀고 있고 그래서 송영길도 이재명이 나가면 대통령이 될 줄 믿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경선을 안 하고 딱 이재명, 이낙연 둘을 딱 해갖고 투표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리 옛날에 왜 그 뭐죠? 그 자유당 시절에 부정선거할 때 4.4.5입이라고 그러잖아. 4.4.5입 사건 아시죠? 예? 반올림. 4.4.5입. 예. 그러니까 4는 떨어뜨리고 0.5면 그냥 이게 1이야. 이렇게 5입. 예? 그래서 4.4.5입 그 부정선거 그 자유당 시절에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거하고 비슷한 거야. 송영길이 주장한 게. 사실 둘을 딱 놓고 경선을 다시 했어야 되는데 그냥 4.4.5이 비슷하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갖고 제가 당대표로서 선언합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언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래서 막 이낙연께서 난리가 났죠. 근데 만약에 송영길이 판단을 조금 냉철하게 해서
이낙연이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됐다 그러면 이 판도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설사 이낙연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낙연이 떨어진 다음에 왜 이미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과반 이상 갖고 있잖아요. 180석. 네? 그 당시에. 네, 180석.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 이낙연이 규합을 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님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힘을 못 모으고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네, 이재명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그 뭐야 제가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따라잡기 매주 토요일마다 7번 영역까지 7개 하고요. 나머지 8번째가 뭐냐면 제가 종합편을 할 건데 그 종합편에서 제가 그 말씀드릴 겁니다. 네. 그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살렸는데 거기에 쓴 사람이 추미애 그리고 이재명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8편, 8편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숙리님, 예, 공병호 박사, 예, 공병호 박사님이 그때 뭐 아주 뭐 거의 매일 부정선거에 대한 시리즈를 올렸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예, 김보통님 맞아요. 부정선거.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요. 앞뒤가 안 맞는 수치를 보고 분노도 일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무력감과 두려움이 생겼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하늘이 도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또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차례차례 망가져가는 걸 지켜봤겠죠.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네, 띠니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송영길의 판단 미스로 이낙연이 대통령 후보가 안 되고 이재명이 된 거. 그 다음에 저는 그것도 저는 이재명의 돈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왜 송영길이 헷갈렸을까? 그런 돈의 힘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차이가 0.73% 났잖아요. 제가 잠을 못 잤다고 그랬잖아요. 네, 밤 꼴딱 샜습니다. 네, 혹시 이거 뒤집힐까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1%도 아니고 0.73%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그 그 당시에 의문을 가졌던 거, 되게 뭐 1%도 아니고 이렇게 아주 박빙으로 0.73% 차이로 이렇게 승부가 갈리면은 사실 민주당이나 이재명 쪽에서 재검표하자 이렇게 할 만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0.7%? 굳이 뭐 표차 나봐야 뭐 한 20만 표, 30만 표? 그거는 이게 세다가 잘못 셀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재검표하자 이럴 말도 했는데 바로 그냥 승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혹시 진짜 이렇게 다수기로 재검표를 해버리면 표차가 오히려 20만 표 차가 아니라 거꾸로 뭐 200만 표 차가 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재검표를 하자고 말을 안 하지? 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파더 승만리님, 마치 예수님 구속사업을 위해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사용하신 것과 같은 섭리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좋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파더 승만리님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예루살렘에만 똘똘 뭉쳐 있으니까 로마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그냥 까부수니까 쫙 흩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복음이 세상에 쫙 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뭐 블레셋도 들어다 쓰시고 로마도 쓰시고 예 그렇게 예 자관 쉽게 얘기하면 적군도 쓰십니다. 어, 어쨌든 예 김보통님 그러니까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게 너무 답지 낯설었다니까. 똑같이 생각하셨구나, 김보통. 저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0.73%인데, 아니, 왜 재검표 하자는 얘기가 없지? 아니, 근데 그걸 갖다요,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인정해버리더라고. 한 시간 만에, 한 시간 만에 바로 인정해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쓰신 분이, 결국은 추미애와 이재명이다.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국의 현대사를 바꾼 두 사람이 있다면 추미애 씨와 이재명 씨다. 예, 이렇게 자세한 거는 예, 윤석열 대통령 따라잡기 시리즈의 종합 8편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대통령이 안 됐잖아요. 이재명 씨가. 본인은 정말 대통령이 되리라 확신을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 사건이 이제 이재명 씨에는 운이 다한 거예요. 운은 이미 거기서 이제 끝난 거야. 그리고 그거 끝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의 그 지역구에 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또 이제 당대표가 되고 송영길 걸 이제 다 이어받은 거죠. 송영길 당대표였다가 이재명 당대표. 그 다음에 지역구도 소형교육 지역구를 이재명이 가서 국회의원. 예.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악수를 두는 거지, 악수. 사실 그게 딱 끝났을 때 그냥 이낙연처럼 그냥 미국을 가버리든지 떠났어야 돼. 떠났으면 이재명이 지금 여기까지 안 왔어. 또 대장동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야, 아마. 뭐 백현동 이게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자기 운이 이게 다 됐구나. 여기서 그러면 스탑해야겠구나. 여기 지금은 떠날 때구나. 떠났다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예. 그런데 이제 그 큰 그림을 못 봤던 거야. 큰 그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의 행보는 그냥 버티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민주당을 방패 삼아서 버티기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재명이 그렇게 버티는 거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이재명은요 이제 우파에서 이재명을 쪼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좌파에서 이재명을 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 좌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한두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직으로 움직인다.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보가 있다고 그랬어요. 계보가 있다. 그래서 이 계보의 상위층이 있을 거잖아. 그 리더십들이 이재명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은.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문재인은 자력으로 대통령 된 게 아닙니다. 본인의 역량도 있었지만 만약에 민노총이나 뭐 전교조나 이런 좌파 계보에서 그 지지를 안 했으면 문재인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가장 많은 정권의 지분을 누가 갖고 있었냐? 민노총이 갖고 있었다.
이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좌파의 구도가 그렇게 이 좌파 구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30년, 40년 된 히스토리라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문재인도 그 좌파의 그 계보나 구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노무현은 달라요. 노무현은 그 계보에 안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좌파 입장에서 보면 이 노무현 대통령은 이단한 거야. 그러니까 그 지금도 노무현 바보 뭐 이러면서 노란 리본 달고 그런 사람들은 이 본류의 좌파 계보가 아니세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은 어떻게 보면 좌파의 이단아로서 그러니까 그 막판에 그렇게 좀 비참하게 그 끝난 겁니다. 왜 막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원래 좌파 계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우파는 아닌데 그렇다고 노무현이 무슨 뭐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이런 그 족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똑같다는 거지. 어, 이재명도 그 우파는 아니지만 그 좌파 원래 계보에 없는 이단한 거예요. 근데 이 이단아가 좌파의 리더십들이 보기에는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이재명을 이용해서 좌파 세상을 만들어 갔겠죠. 근데 지켜봤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됐네.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를 봤더니 이거는 민주당을 갖다가 방패막이 삼아갖고 오로지 그 한 사람, 이재명 한 사람의 방패로다가 민주당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안 들어 했죠. 예,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 그, 서비스 강의를 할 때, 그걸 갖다 CS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 회사 그거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뭘 강조하냐면, 예를 들어서 호텔이다. 그런데 호텔 손님 한 분이 그 데스크에 와갖고 막 컴플레인을 해. 내가 호텔 처음 들어가 봤더니 뭐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시트도 안 바꾸고 갖고 컴플레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통계로 미국에서 그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컴플레인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20명이 있다. 그러니까 19명은 그걸 보고도 컴플레인 안 하고 그냥 가. 그러고 다음부터 그 호텔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20명 중에 한 명꼴로 그 컴플레인을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컴플레인 한다. 저거 진상이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20명이 컴플레인을 하는데 이 한 사람이 그냥 대표로 하는구나. 제가 그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막 이재명한테 떠드는 사람은 정해 있어. 뭐 주변에 뭐 고민정 그다음에 뭐 누구 이렇게 정해 있거든. 이재명 그 호위대에는 정해 있어. 근데 민주당 의원은 거의 지금 180명이 뭐 180명 좀 안 되긴 하지만 예. 그렇게 뭐 180여 명 되는 의원인데 왜 맨날 떠드는 거는 열 손가락 안에만 계속 그 TV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냐 말이지. 그러면 나머지 170명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이 떠드는 애들은 그냥 호의대로 떠들고 또 개딸들 떠들고 그러지만 좌파는 족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 위에서. 딱 봐서. 근데 제 느낌에는 뭐냐면, 아, 결정을 한 것 같아. 그 좌파의 순애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끝난 것 같아. 얘는 끝났구나. 그러니까 무슨 뭐 옥중 공천이요? 이거는 어림도 없는, 정말 그 이재명 씨가 이 좌파를 몰라도 너무 모르세요. 예. 그러니까 옥중공천은 있을 수가 없어. 그 좌파 그 순애들이 그걸 놔두겠냐고요. 그거는 그냥 본인이 그냥 꿈입니다. 꿈. 지금
그 증거가 뭐냐면, 자, 이재명이 급하니까 단식을 했어요. 단식을 하고 또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또 입원에서도 지금 뭐 병원 안에서도 단식한데 누워서. 예? 그러면 누군가가 막아줘야 되잖아. 이 좌파는 힘이 있습니다. 이 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재명의 방패막이를 하는 사람은 열 손가락 안에 그뭐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예. 니네들이 뭐 민주당을 탄압하는 거냐 뭐냐 이런 거는 다 하고 열 손가락 안에. 아니 정말 쉬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몇 명이 되나 쉬어보세요. 지금 딱 입 닫고 있어. 민노총? 절대 언급 안 해. 입 닫고 있어. 문재인 시절에 만약에 했어봐. 뭐 민노총 뭐 난리가 나지. 왜 우리 보스를 갖다가 건드리느냐. 뭐 난리가 나지. 근데 지금 이재명 얘기하면 뭐 시민단체? 전혀 입 닫고 있어.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 이미 위에서는 좌파의 그 리더십은 이재명에 대한 판단은 이제 끝났다. 아, 그냥 버리는 카드.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이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 이재명은 원래 좌파 족보에 없던 이단아가 와서 자기가 그 돈 현금 한 몇천억에다가 그냥 수하 몇 명 이렇게 데리고서 하면 내가 이 대한민국의 좌파를 흔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 도전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재명 씨가 좌파를 몰라도 너무 몰랐던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해야 되잖아. 우리는. 자, 내년에 총선이 코앞입니다. 예, 내년 3월이에요. 그거 얼마 안 남은 거야. 지금 9월이니까 10, 11, 12, 1, 2, 3. 예, 6개월. 6개월도 안 남았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선거를 잘못 치러갖고 민주당이 과반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뭘로 버틸 거야, 도대체? 뭐 거리로 맨날 뛰쳐나갈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어,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이 좌파 쪽도 이게 지금 심각하거든요, 상황이. 예. 그러니까 정말 내년 선거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포스트 이재명, 그러니까 누구를 좌파들은 그 순애들이 누구를 세워서 내년 3월 총선을 치를 거냐. 예? 거기에 우리는 이제 누가 나타날 거냐. 이재명 대신에 포스트 이재명으로 누구를 앞세워야 되는 거야. 예.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뭐 하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부안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얘기한 대로 뭐 최강욱이 뭐 의원직을 상징 막 기사가 뭐 100몇 개씩 뜨고 뭐 이재명이 뭐 구속이 됐다 그러면 뭐 기사가 또 뭐 100몇 개씩 뜨고 막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예. 지금 버퍼가 좀 오는 것 같으네. 예. 예, 오기성님. 어제 방송도 오늘 방송도 모두 너무 좋네요. 제가 잘 못 보는 부분을 항상 그 이상의 시선에서 잘 보시고 해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기성님. 예, 열심히 또 이렇더라 채널을 봐주셔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대로 그 우파적인 여러분 제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찐우파 보신 분들만 보시잖아. 그러니까 지금 한 80분 지금 접속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시청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 찐우파 분들이 항상 중심을 잡고 전체 그림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언론에서 최강욱을 부각시키고 이재명을 부각시키고 다 끝났어. 제가 그랬잖아. 최강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 대법원장 김명수가 중요했다. 그의 메시지가 중요했다. 그럼 이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이제 끝났어. 이미 좌파 수뇌부들은 지도자들이 이재명
하면 이제 누구를 세울지. 근데 이게 기사에는 몇 줄 안 났지만 중요한 사실이 뭐냐. 바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민노총을 예의주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좌파 조직 중에 가장 큰 조직, 가장 강력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민노총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은 자체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활용하려고 했던 거지. 자기 조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조직을 활용하려고 했던 거야. 민노총은 민주당이 없어도 자체 조직이 있어.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래서 민주당도 민노총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선거는 조직력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민주당이 3월에 과반 이상을 갖고 오려면 어쩔 수 없이 민노총하고 손을 잡아야 돼. 이건 뭐 거의 99%예요. 그런데 그런 민노총이 지난주에 전체 대회를 일산 킨덱스에서 했습니다. 일산 킨덱스에서 했는데 전국 민주노동연합 총연맹 제77차 임시대의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내년 총선, 그러니까 민노총도 내년 총선을 의식하고 있어요. 내년 총선 진보 세력과 연대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비실비실한 애하고는 손 안 잡아. 이런 겁니다. 예. 진보 세력과 연대하겠다. 그 다음에 2026년까지 연합 정당을 건설하겠다. 이제는 민노총이 그 막강한 조직력을 갖고 이제는 당을 만들어서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계보 중에 하나, 좌파의 계보 중에 하나는 민노총이 전국 대회에서 전국 모임에서 킨텍스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내년 3월에 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김보통님 공산당 전당대회 했구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론에서 자꾸 이 쓸데없는 그 노이즈, 중요하지 않은 하지만 그게 뭐 인기는 있을 수 있지. 뭐 연예인처럼 인기 뭐 이재명, 뭐 지명도가 있고 뭐 무슨 뭐 최강욱 지명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이재명이 선거를 좌지우지할 것도 아니고 최강욱도 이미 버린 카드고 다 이제 축정리로 물러서는데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최강욱 잘렸으니까 기분 좋아 오늘 술 한잔 하자 이러면은 하수예요. 찐우파가 아니에요. 이러면은 정말 우파 중에 하수야. 이재명 저거 감옥 가야 되는데 아니 우파에서 이제 감옥을 안 보내도 이재명은 끝났다니까 이제는 이 좌파 자체 그 리더십들이 그냥 이재명은 이제 버렸다니까 버리는 카드야. 그러니까 이제 좌파가 알아서 그냥 치울 거야. 우리가 뭐 치워주세요 안 그래도 그냥 좌파 그 리더십들이 알아서 치울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핵심을 잘 보셔야 돼. 지금 민노총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제 벌써 1시간 10분이 됐네요. 마무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이제 마무리하자면 오늘의 관전 포인트 이재명 뭐 단식 뭐 병원 가고 뭐 이랬지만 결국은 이재명을 지금 보호하는 거는 그냥 호위무사 한 10여 명
10여 명 어간이 그냥 이재명의 그 돈을 보고 모인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뿐이지 이미 그 핵심 좌파 리더십들은 이재명을 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동훈 장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목요일 날 썸네일을 일단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그때 이제 국회에서 그 투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체포를 동의할 거냐, 아니면 뭐 부결시킬 거냐. 그 체포 동의안. 그 결과를 보면 이제 또 제가 목요일 날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뭐야, 여러분 그 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주일 단위로 이 뭐죠,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분, 뭐 저희 조그만 채널인데도 이렇게 뭐 구독 후원 계좌로도 보내주시고, 파더 승만님 선교 후원 해갖고 2번 보내주셨습니다. 1차, 2차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피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슈퍼챗 보내주신 분, 네, 파더 승만님 감사합니다. 난 수박주스 가시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 박세현님 감사합니다. 치치님 감사합니다. 김영숙님 감사합니다. 빌림님 감사합니다. 챕트웬티만님 감사합니다. 파더 승만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모두 함께 승리할 그날을 위해 제가 직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멤버십을 소개할 때 여러분한테 그 멤버십 회원들을 위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처음 하려고 합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에 올렸고요.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핵심 내용을 제가 한 달 동안 잘 취합해서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을 주제를 갖고 제가 이제 한 열흘 준비해서 10월 29일 일요일 오후 8시 방송에 그 멤버십 분들을 위한 그 컨설팅을 이건 뭐 개인적인 컨설팅이겠죠. 개인 사정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멤버십에 같이 좀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또 이 계기가 되잖아요. 가입할 계기가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제갈공명의 얘기로 오늘의 마무리를 제갈공명의 얘기로 하겠습니다. 제갈공명이 삼국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 하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예. 이게 이 인생을 많이 살아본 지혜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제갈공명이 조조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뭐 적벽대전에서도 조조를 막 잡을 찬스에 놓치고 뭐 차관 여러 전쟁에서 몇 번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놓치고 할 때마다 제갈공명이 하는 얘기가 조조의 운이 다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조조가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제갈공명은 결국은 전장에서 죽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정말 대망의 꿈을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 한번 이 나라를 갖다 흔들어 보겠다 해서 뭐 성남시장 시절부터 차곡차곡 해서 뭐 대장동 백현동에서 그 수천억의 현금을 모으고 자기 수하를 갖다가 뭐 송영길을 비롯해 갖고 뭐 고민정 이런 수하들 국회의원들을 만들고 이렇게 왔지만 일을 꾸미는 거는 사람이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거는 하늘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예?
0.73%로 1%도 아니고 0.73%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선되는 그 하늘의 뜻인 거죠. 하늘의 뜻. 아무리 뭐 돈으로 밀어붙이고 무슨 부정선거 시스템으로 어떤 사람은 그걸 돌렸다 이렇게 뭐 아무리 그런 걸 쓰고 뭐 김만배가 뭐 폭로를 하고 뭐야 그 좌파 스피커들이 뭐 뉴스타파나 뭐 김어준이나 그렇게 막 까대도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 하나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이게 예, 오늘의 교훈입니다. 오늘의 교훈, 오늘의 레슨. 예, 예, 이제 예, 여러분의 한번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이 나는 거 있으면 채창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읽었고, 네, 그다음에, 네, 그 김보통님, 그러니까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게 너무 민주당답지 낯설었다니까요. 아니 근데 사실 이게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도요 표차가 그렇게 나면 재검표하자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선거 끝난 다음에 그 주마다 이제 선거를 하잖아요.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하건 뭐를 하건 예. 그 주마다 이렇게 그 재검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뭐 트럼프도 그 말 한번 했잖아요. 재검표하자고. 트럼프 떨어졌을 때 재검표하자고. 예. 그거 했는데 법원이 그걸 기각해갖고 못했든가 뭐 어쨌든가 좌우간 그런 게 그러니까 이 재검표하자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뭔가 박빙이 됐을 때 서로 뭐 확인하자는 거니까 그게 뭐 특별히 뭐 무리한 얘기는 아닙니다. 동화책님 역시 이 방송은 특색이 있습니다. 예, 제가 항상 그 말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이 뭐 병원 이거는 유튜브를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식의 뭘 정보를 얻고 싶으면 그냥 인터넷 치면은 2, 3분이면은 그냥 다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아, 뭐 이건 이렇게 됐구나. 아, 뭐 최강욱 날아갔구나. 뭐 아니 그걸 왜 유튜브를 갖다가 1시간씩 그거를 쳐다보고 있어요. 시간 아깝게.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내 그 귀한 시간을 갖다가 그 쏟아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데서 못 듣는 뭔가 좀 인사이트 있는 뭔가 이렇게 깨달음 그 불교에서는 대오각성이라고 그러잖아. 대오 큰 깨달음 해서 내가 각성을 했다. 뭐가 좀 이렇게 대오각성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그 유튜브를 시간 내서 보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하는 말 저기서 똑같이 하고 그러면은 그 의미가 없죠. 네. 아, 파더 승만 유님 잠언 말씀 같아요. 진리는 통한다니까. 네. 제갈공명이 교회는 안 다녔어도 하나님은 모를지 모르지만 돌을 닦다 보면 그 아는 거지. 세상의 이치를 아는 거지. 파더 승만님 새겨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컨설팅 할 때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도 컨설팅 한 적이 있거든요. 야, 너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결국은 점수 주는 건 누구 맘이다? 어, 교수 맘이야. 아니, 아니 제가 이거 직접 그 경험한 건데요. 제가 이제 MBA를 조지 워싱턴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학기 첫 수업이었어. 네. 첫 학기 첫 수업에 드디어 첫 번째 리포트 숙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리라
이렇게 해갖고 제가 뭐 도서관 가갖고 뭐 온갖 레퍼런스를 갖다가 다 찾아갖고 뭐 잡지부터 책부터 해갖고 그 주제에 관한 거는 쫙 해갖고 제가 이제 영어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을 엄청 많이 들여갖고 이제 그때 한 10장인가 레포트 다다다다 컴퓨터로 해갖고 냈어요. 일주일 후에 교수님이 이제 채점을 해갖고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그 당연히 저는 이거는 뭐 A 플러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A다 A.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받아보니까 C야 C. 완전 충격. 네. 아니 최소한 A다. A 플러스는 아니더라도 A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 열심히 도서관 가고 일주일을 갔다가, 그냥 뺑뺑이 돌면서 온갖 자료 다 찾아갖고 쓴 게 C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미국은 그냥 못 찾아가요. 항상 이렇게 오피스 아워를 확인해갖고 예약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내가 예약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찾아갔어. 레포트 딱 한 걸 갖고, 교수님, 사실은 제가 이 레포트는 A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왜 C입니까? 혹시 교수님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혹시 다른 레포트하고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C 이렇게 한 거?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이 씩 웃으면서 한번 갖고 와보래. 그래서 옆에 저를 딱 앉혀놓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인용을 어느 책에서 했지?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퍼런스가 밑에 줄을 딱 달아놨으니까 어느 책에서 이렇게 인용했다. 여기서 여기는 네가 어느 잡지에서 인용했다고 그랬지? 예, 맞습니다. 요거는 네가 뭐 이코노미 그 신문에서 봤지? 예, 맞습니다. 쭉쭉쭉쭉쭉 하면서 다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끝난 리뷰가 끝난 다음에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네가 지금 한 거는 내가 더 잘한다는 거야. 내가 교수니까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연구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주제에 대한 네 생각이 뭐니? 나는 이거를 원해서 숙제를 냈는데 너는 온갖 뭐 어느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 뭐 어느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하고 네 생각이 없잖아. 이 리포트 안에 네 생각이 없잖아. 내가 원하는 건 네 생각을 알고 싶은 건데 이 주제에 대해서 완전히요. 제가 망치로 그냥 뒤통수로 그 느낌 아세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이 주의식 교육을 받던 그 습관이 있잖아. 우리는 정답이 있잖아, 항상. 예?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우리는 정답을 찾으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게 아직 한국이 미국을 못 따라가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다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뭔가 자신이 뭔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그 인사이트, 예, 그걸 원하는 거지. 그런데 유튜브를 찾아봐도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필리핀에서 유튜브를 시작했겠습니까? 예, SYK님, 오늘의 레슨, 열매, 완전 공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SYK님. 보통님, 너무 민주당답지 않아 낯설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들었습니다. 예. 좌우당간 민주당이 조용하면 뭔가 있어요. 예, 뭔가 있죠. 걔네들이 이렇게 쉽게 죽을 애들이 아닙니다. 크리스탈 스노우님, 투표수 차이 그랬어도 다행이다 생각했죠. 아, 정말 다행이죠. 예. 민주 찍은 애는 0.7%로 이겨서 대통되는 것이 말이냐고 흥분하더라고요. 흥분할 만하죠. 예. 너무
너무 걔네들은 어처구니 없을 거잖아. 아니 0.7%? 아이고, 네, 그럴 거 아니야. 네. SYK님 맞습니다.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시각과 해석이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걸 어떻게 재해석해낼 거냐. 어느 시각에서? 우파의 시각에서. 네. 좌파는 그 현상을 좌파의 시각에서 해석을 하지만 우리는 우파의 시각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크리스탈 스노우님, 코로나로 국민 목 죄더니 확진자 투표로 망했다고 생각. 맞아, 그때 코로나 때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SYK님, 교수님 현자네요. 아주 이렇게 극찬을 해주시네요.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게 그게 또 제 보람이고 또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이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방송도 들어주시고 또 채창에 글도 써주시고 또 뭐 열심히 선교하고 또 방송하라고 후원도 해주시고 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8시에 제가 그 썸네일을 올렸죠. 네, 필리핀에서 운전하면 생기는 일들. 이게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필리핀 참 묘지경이에요. 네, 그래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와서 내일 8시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8시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